안녕하세요. 아낌없이 크는 나무 아크나입니다. 긴긴 밤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 책을 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작품은 신승희 작가님의 소설집 오이도에 수록된 단편소설 연기입니다. 군에 간 사이 아내는 숨을 거두고 100일도 채 지나지 않은 핏덩이 아들은 어딘가에 던져지듯 맡겨져 인연의 끈이 끊겨진 채 홀로 남겨진 주인공 남자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단편소설 연기 신승희 소설집 오이도 중에서 펴낸 곳 세미입니다. 굵은 삼뱃줄이 내 목을 휘감는다. 섬뜩한 냉기, 그리고 정지, 모든 것이 멈췄다. 장방형 마룻바닥에 꺼지면서 앉아있던 의자가 음흉하게 아가리를 벌린 어둠 속으로 떨어져 내린다. 동시에 내 몸이 허공에 매달린다. 턱뼈가 빠질 듯 죄어온다. 수직 낙하하는 내 몸을 삼뱃줄이 잡아챌 때 이미 목뼈는 부러진 것 같다. 숨이 막히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온다. 그것은 지평선을 가로지르는 남루한 사람들의 긴 행렬 같기도 하고 자욱이 일어나는 모래바람 같기도 하다. 내 주검은 흰 천에 덮인 채 하룻밤 처형장에 안치될 것이다. 굶주린 쥐들이 슬금슬금 기어나와 내 살을 갉아먹을 것이다. 빨간 쥐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힌다. 허옇게 드러난 뼈는 날카로운 쥐 이빨에 조금씩 깎여나갈 것이다. 분명히 내 목숨은 끊어졌건만 뼈 갈키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온다. 오싹 소름이 돋는다. 나는 소스라쳐 잠에서 깨어났다. 목덜미부터 등허리를 타고 한기가 훑어내린다. 요즘 들어 나는 거의 매일 밤 흉몽에 시달린다. 사형이 확정되고 2년 가까이 흘러갔지만 그전에는 없었던 일이다. 어둠 속에서 해명 스님의 어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중생의 모든 현실은 괴로움이지요. 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만이 아니고 미운 것과 만나는 것,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 중생을 둘러싸고 무심히 흘러가는 모든 것에 괴로움 아닌 것이 없지요. 일체 계고 나무 관세음. 이어지던 말 끝에 모든 번뇌의 시작이 집착에 있음을 넌지시 이루고 있었다. 스님은 죽음을 앞둔 내가 무려 25년 만에 아들을 만난 사실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제 그 아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야 할 내 처지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그의 말은 정확하다. 정지한 물 같던 내 마음에 돌멩이 하나가 날아들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파문이 점점 높아지더니 마침내 걷잡을 수 없는 고통 속으로 나를 몰아넣었다. 내 마음의 지수는 일체의 것에 대한 무관심으로부터 비롯되었던 것이다. 심연으로부터 피어오르는 온갖 인연을 끊어내면서 비로소 가능해진 것이었는데 그러다 그것은 살아있되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다. 죽음과도 같은 정막, 거기에는 어떤 번뇌도 있을 수 없었다. 목숨을 부지한 채 이승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이었던 매 순간 나는 누군가 내 목숨을 빼앗아주기만을 고대했다. 그것이 고통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던 때 나에게 삶은 무의미했다. 불가에서는 일체의 것으로부터 풀려남을 해탈이라고 했던가. 그렇다면 해탈은 득도 이후의 경지라고만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미 생의 온갖 미련으로부터 멀찌감치 풀려나 있었다. 사형 확정 언도가 내려질 때 나는 모든 욕망과 집착이 사라지는 순간을 느꼈다. 그것은 문득 바람이 멈춘 어느 깊은 산사 계곡, 흐름을 멈추고 고여있는 물빛과도 같았다. 다만 나의 손에 목숨을 잃은 중생들에게 말로는 다 할 수 없고 이승에서는 갚을 길 없는 죄를 지었다는 생각. 그것만이 내 마음을 어지럽혔다. 그것은 억겁을 다하고도 남을 회한이었다.
내 손으로 귀한 목숨을 둘씩이나 끊었으니 그것도 하나는 피어나지도 못한 어린 꽃방울을. 그러나 그 또한 비켜서도 결국 마주치게 되어 있는 악연이었다면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을 터. 나무관세음. 훤칠하게 커버린 청년이 꿈결처럼 내 앞에 나타나기 전까진 모든 것이 그렇게 제 자리를 잡고 있었다. 밤마다 나의 꿈자리를 어지럽히는 삼배줄은 죽음의 공포 때문이리라. 이제 와서 새삼스레 죽음을 두려워함은 삶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터. 죽음의 끝자락에 다시 삶의 미련을 만드신 까닭은 무엇이옵니까? 아우성치면서 까맣게 어둠이 몰려오고 있다. 보셔요. 아기를 낳았어요. 갑자기 산통이 몰려와 예정보다 빨리 아기를 낳았어요. 사내아기여요. 아직 이름은 짓지 못하였어요. 당신을 닮았는지 저를 닮았는지 아직은 알 수 없어요. 지금은 그저 작은 핏덩이에 불과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왼쪽 귀, 꼭 그 자리에 당신처럼 까만 점이 하나 있어요. 걸핏하면 눈이 쌓여 한두 달 교통이 끊기기 예사인 최전방 초소에 투입되었다가 2달 만에 본대로 복귀한 나에게 아내의 편지가 뒤늦게 전해졌다. 3달 전 소인이 찍혀 있었다. 전쟁은 끝났지만 피하간 대규모 전투가 사라졌을 뿐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섬뜩한 대치는 계속되었다. 내가 본대로 복귀하기 직전 공비가 잠입해 내무반에서 잠자고 있던 사병 10여 명의 목을 자른 사건이 발생했다. 그 엽기적인 일로 사단은 발칵 뒤집혔고 비상이 걸려 있었다. 외출은 물론 정기 휴가와 제대마저도 무기한 중단된 상태였다. 전쟁 직후의 흉흉한 상황은 한 남자의 아비됨을 축하해주기에는 너무도 각박하고 살벌했었다. 조급한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후 나는 입대한 지 꼭 1년 반 만에 첫 휴가를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해산기가 채 안 빠져 푸석푸석한 아내도 아니었고 궁핍함 속에서도 뽀얗게 젖살이 오른 아기도 아니었다. 그들은 아예 흔적도 없이 이 세상으로부터 사라졌다. 해산 직후 유언을 남기듯 나에게 보낸 편지에 아들의 특징을 알려준 아내는 해산 후유증으로 저 세상으로 떠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오고 있었다. 아내가 숨을 거둔 후 아기는 어느 이웃 아주머니가 맡아 돌보았다는데 지독히도 가난하던 시절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운 살림에 먹고 살 길을 찾아 대처로 떠나면서 인근 보육원에 맡겼다는 소문까지 풍문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전쟁 직후 우후죽순처럼 보육원이 생겨나고 있었다. 핏덩이 내 아들도 그중 어디엔가 던져지듯 맡겨졌을 것이다. 채 100일도 지나지 않은 핏덩이가. 그러나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다. 그때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문을 열었다. 핏덩이가 그 와중에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의 인연의 끈은 끊어졌다. 황해도 사리원에서 지주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나는 어려서부터 공부에는 뜻도 소질도 없었다. 공부는 하나밖에 없는 형의 몫이었다. 어려서부터 수재로 소문이 자자했었고 아버지는 형에게 모든 기대를 걸었다. 그 형이 일본 유학 중 사회주의에 빠져 집안에 그림자를 들이오자 골머리를 싸맨 아버지께서 나를 상업학교에 보냈고 일찌감치 집안일에 주저앉히셨다. 아버지의 처사에 대해 나는 아무런 불만이 없었다. 어차피 그것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었다. 해방 직후 귀국한 형은 낯설기만 했다. 그는 불길처럼 번지던 정치운동에 빠져들었다. 그는 친일 지주 부르주아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출생을 저주했다.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더러운 유산과 절연코자 몸부림쳤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 형이 토지개혁에 앞장선 것은 당연했다. 대대로 내려오던 아버지의 땅을 소장농들에게 나눠주었다. 아버지는 쓰다 달다 말 없이 자리에 누웠고
보다 못한 내가 그 일을 맡고 나서자 나를 노려보는 그의 핏발선 두 눈은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필요하다면 동생인 나의 목숨도 빼앗을 기세였다. 아버지의 불같은 성화에 못 이겨 나는 그의 초봄 남행을 단행했다. 사실상 육로가 막혀버린 뒤라 바닷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거액을 주고 낡은 어선에 몸을 실었다. 목숨을 건 탈출이었다. 흰 이빨을 드러낸 채 으르렁거리는 밤바다는 어떻게든 견딜 수 있었다. 그러나 기약 없이 부모님과 고향 산천을 떠난다는 사실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 며칠 밤바다를 헤맨 끝에 남쪽 땅 어딘가에 닿았고 물어물어 서울에 도착했다. 거기도 미쳐있기는 마찬가지였다. 사상적 갈등으로 인한 유혈은 북쪽과 다를 바 없었다. 나는 닥치는 대로 자비를 거들며 하루하루 연명할 수밖에 없었다. 남북한에 각기 다른 나라가 들어서고 얼마 후 전쟁이 터졌다. 나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피난 행렬에 뒤섞여 남쪽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 그 도도한 역사의 흐름 속에 막연하게 불안하기만 하던 부모님과의 생리별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실로 굳어져 갔다. 4장. 나는 이잡듯 인근의 보육원을 뒤지고 다녔지만 혼란한 시대에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기억이 남아있지 않았다. 담당자도 수시로 바뀌었고 불과 1년 전인 것만 내 아들이 맡겨졌을 무렵의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다. 천륜의 끈은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끊어져 갔다. 생각하모 기가 막힐 일이지만 어쩌겠나. 이제 그만 정신을 좀 차려야 되지 않겠나. 나의 기막힌 처지를 딱하게 여긴 주막집 노인이 술에 절어 엎어진 내 등을 다독이며 혀를 찼다. 인연이 거기까지밖에 아니었다 생각하고 잊어버려야지 왜하겠노. 그것이 하늘이 시키는 일이라면 따라야지 어쩌겠나. 독한 술에 절어 날이 저물고 막막함 속에 날이 밝았다. 귀대일자가 부득부득 닥쳐오고 있었다. 핏덩이를 남겨놓고 눈을 감은 얌전한 새댁을 불쌍히 여겨 이웃 사람들이 뒷산 기슭을 파고 아내를 묻었다. 아내의 무덤 위에 잡초가 자라고 이름 모를 들꽃도 피어나 있었다. 한 송이 노란 꽃이 바람결에 흔들린다. 아내가 죽고 내 아들까지 어디론가 흔적 없이 사라진 후에도 땅 위에는 풀이 돋아나고 바람이 불고 별이 빛났다. 부모 형제 정든 고향 산천을 모두 버리고 낯설고 추운 타양 땅에 버려지듯 내던져졌을 때 아내는 나의 전부였다. 왠지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불길한 예감이 나를 짓누르고 낯선 곳에서 뿌리내려 살 수밖에 없었을 때 아내는 내 삶의 전부였다.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처럼 예쁜 아기가 태어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내의 자그맣고 아리답던 모습이 지금은 흙 속에서 썩고 있으리라. 죽어가면서 나를 얼마나 원망했을까. 피를 토하듯 한 줄기 통곡이 비집고 올라왔다. 울다 지쳐 아내의 무덤가에 누워 잠든 내 귓가에 환청처럼 노랫가락이 들려오고 있었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오만함을 일러줘. 뱃띠어라 뱃띠어라 만경창파 뱃띠어라. 어린 시절 고향 들녘에서 무수히 듣던 그 유장하면서도 슬픈 가락이 끊어질 듯 이어졌다. 아내를 찬바람 속에 버려둔 채 내 아들이 어느 길모퉁이에 버려져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강원도 산골짜기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러는 사이 귀대일자가 지나가 버렸다. 나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었다. 타령. 만약 전쟁 중이었다면 체포되는 즉시 즉결 처분되었을지도 몰랐다. 비록 전쟁은 끝났지만 흉흉한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던 터라 군기는 엄혹하기 그지없었다. 잡히면 군법 회의에 넘겨질 것이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악명 높은 육군 형무소뿐이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겁나지는 않았다. 숨을 데도 없었겠지만 그러고 싶지도 않았다.
깊이 모를 절망 속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무기력증이 나를 올가미 씌운 채 끝없이 침몰시키고 있었다. 봄비가 차갑게 추적거리던 날, 신새벽 누군가가 나를 찾아왔다. 잠결에 미닫이 문을 타고 넘어오는 노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저 방이요. 근데 너무 심하게 다루지는 마시오. 선생님도 이해하시겠지요. 졸지에 처자식을 한꺼번에 잃었으니 뭔 정신의 귀대를 허겄소. 안 그렇소? 제발 곱게 데려가 부디 선처해 주시오. 깨질 듯한 머리를 감싸쥐고 눈을 떴을 때 쪽방 손바닥만한 유리창 위에 바람이 날린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잠시 후 낡은 미닫이 문이 화르륵 열리고 사복을 입은 날카로운 눈매의 중년 사내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뒤에 정복 차림의 젊은 헌병 2명이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허공에서 시선이 얽혔다 풀어졌다. 왈칵 몰려들어온 냉기가 나를 휩쌌다. 중년 사내가 점포 속 호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꺼내 들여다보다가 다시 나를 응시했다. 이사단 101년대 3대대 2중대 1소대 1등병 김현철 맞나? 사복을 입은 중년 사내는 나로부터 시선을 떼지 않고 극히 사무적인 어투로 빠르게 물었다. 네. 너를 병영 무단위 탈죄로 체포한다. 중년 사내 뒤에 무표정하게 서 있던 헌병 한 명이 선뜻 방으로 들어서며 내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수갑의 냉기가 팔을 타고 온몸으로 빠르게 퍼졌다. 김현철이 여기 있는 동안 민폐를 끼친 사항은 없습니까? 배는요, 무신. 얌전하게 그지없는 사람인데 우리라도 귀대 날짜를 알았더라면 어떻게든 손을 썼을 낀데. 노인의 혀차는 소리가 길게 끌린다. 아무리 아내 곁을 떠나기 싫어도 이제 떠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나를 데리러 멀리서부터 사람들이 왔다. 며칠째 차가운 비가 날리건만 저들은 우산도 쓰지 않았다. 헌병의 헬멧을 흘러내린 빗방울이 카키색 우비 위로 떨어진다. 허리춤에 매달린 묵직한 45구경 권총이 나를 위협한다. 아내도 그랬을 것이다. 사자가 찾아와 한사코 잡아끄니 아니 갈 수 있었으랴. 그 머나먼 길을 나서려 할 때 어디 발길인들 제대로 떨어졌을까. 보채며 품을 파고드는 핏덩이를 남겨두고 가자니 비척대며 끌려가는 걸음마다 피눈물이 고였으리라. 군용차에 오를 때 흘낏 바라본 뒷산에도 비가 흩뿌리고 있었다. 그 차가운 곳에 아내가 묻혀 있다. 나를 호송 중인 2명의 헌병은 시선을 한 곳에 못 박은 제 목석처럼 앉아있다. 그들의 얼굴에는 꽃다운 나이에 죽은 어느 여인도 어디론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핏덩이에 대한 한 줄기 연민도 없었다. 그것은 앞자리에 앉은 중년 사내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에게 나는 다만 부대를 이탈한 죄인일 뿐. 군단 헌병대의 신병이 인도된 뒤 군수 4대 요원이 나를 신문했다. 조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사건은 명백했다. 정상 참작도 있었다. 그러나 엄한 규율이 추상 같았다. 1년 6월에 복역이 언도되었고 나는 곧바로 육군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누더기 같은 작업복 상의 등판에 흰 페인트로 쓰인 희망이라는 2글자가 주는 절망을 어떻게 말해야 하나. 사람이 마치 한 마리 동물이 되어버린 듯한 공간. 그 치욕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탈옥하는 죄수가 심심찮게 생겨났다. 그럴 때마다 도망치지 못한 채 남아있던 우리는 달아난 자의 목까지 굴욕을 참아내야 했고 탈주자들은 간혹 사로잡혀 돌아오기도 했고 우리의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기도 했다. 쉬쉬하며 들려온 소문으로는 도망치던 도중 사살된 죄수도 한둘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인간 말종 같은 놈의 새끼들. 여기가 썩어빠진 니놈의 새끼들 개조해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고마운 곳인 줄 모르나? 배은망덕한 놈의 새끼들아.
고마운 줄 모르고 쥐새끼처럼 도망을 쳐? 그러니까 네 놈의 새끼들을 인간 말종이라고 하는 것이다. 내 말 알겠냐? 이 썩을 놈의 새끼들아. 아, 그렇습니다. 개처럼 짖어대는 간수의 입을 쳐다보고 있다가 우리는 입을 모아 개처럼 재빠르게 짖었다. 우리는 우리가 인간 말종임을 그렇게 인정해가고 있다. 말종이면 어떠랴. 눈을 감고 잠들 수만 있다면, 뱃속에 무엇이라도 쳐 넣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불린들 상관없었다. 매 순간 식도를 거쳐 목구멍을 빠져나와 입속에서 맴돌며 구역질을 일으키던 서러움과 울분과 공포와 그런 것들을 몽땅 합쳐놓은 것 같은 것들. 불침번을 설 때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이라도 보이는 날이면 정주된 시간 속에서 고스란히 썩어가고 있는 내 모습에 진저리가 처지곤 했었다. 입덧이 심해 퉁퉁 부어오른 얼굴로 억지로 웃음을 띤 채 나의 입대기를 걱정해주던 아내와 얼굴조차 보지 못한 내 아들이 번갈아 떠올랐다. 불쑥불쑥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팔자에 있어야 가능한가? 아니면 무의식 저 아래에 생에 대한 미련이 아직도 남아있었나? 구차스러운 목숨이 이어져 갔다. 절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 같았던 시간이 그 가운데서도 흘러갔다. 형기를 마치고 흙먼지 있는 산길을 돌고 돌아 자대로 복귀했다. 그러나 그곳에 나를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얼마 동안 한 구석에 처박혔다가 불명예 제대 처분을 받았다. 그들은 나에게 군복무 부적격자라는 낙인을 찍었다. 그때부터 나는 인간 부적격자가 되어 떠돌았다. 오라는 데도 갈 데도 없었다. 월남과 타령과 불명예 제대. 그렇지 않아도 각박한 전후. 그것은 어디에 뿌리내려 살 수 있는 인간 조건이 아니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차가운 바람 속에 존재하는 것이라고는 아내의 무덤뿐이었다. 며칠간 허름한 시골 주막을 맴돌며 깨면 마시고, 마시고 나면 아내의 맷등에 엎드려 잠드는 시간이 한없이 흘러갔다. 초가을 오슬오슬 파고드는 새벽 한기에 떨며 눈을 떴을 때 내 귓가에 어떤 소리가 스며들었다. 어느 산사에서 들려오는 범종 소리였다. 그것은 다만 쇠붙이로 만든 종을 나무 뭉치로 때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 속엔 뭔가를 어루만지는 부드러운 손길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았다. 어리석음의 눈먼, 서러움에 흐느끼는, 그 외에 온갖 미망으로부터 깨어나도록 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았다. 대지를 건너 안개 낀 숲에 젖어들듯 그렇게 스미는 소리. 그것은 울다 지친 내 영혼을 어루만지면서 서러움의 밑바닥까지 층층이 내려가 몸부림치며 뒹구는 나를 다독거렸다. 문득 한 줄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얼마간 나는 그 소리에 취해 있다가 소리의 방향을 어림한 채 무작정 산속으로 들어섰다. 때로는 흔적뿐인 길을 따라, 때로는 얽히고 설킨 덤불을 헤치며 걸었다. 한나절의 헤매임 끝에 작은 암자에 들어섰다. 그때 숲은 이미 땅거미 속에 잠기고 있었다. 정결하게 빗질되어 있는 뜰악에서 지친 나의 행색을 물끄러미 바라만 보시던 노스님. 이곳에 잠시 머무르고 싶다고 시키는 일은 가리지 않겠다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을 때 그는 들릴 듯 말 듯 혀를 차며 느릿느릿 말문을 열었다. 글쎄, 여기서야 할 일을 찾으면 태산같이 많을 것이고 또 안 하려고 든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일이 없겠지. 산생활이라고 해서 속세의 삶과 다를 게 하나도 없지요. 있으라고 붙잡는 것도 그렇다고 떠나라고 등을 떠미는 것도 아니었다. 보일 듯 말 듯 노스님 얼굴에 배어나는 미소 속에 떠남과 머무름을 강제할 의사가 없어 보였다. 중생은 비 오는 날 큰 나무에 깃드는 어린 새와 하등 다를 바가 없으니 날고 깃듦을 어떻게 강제할 수 있겠는가. 노스님의 고요히 가라앉은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깊숙이 허리를 숙였다. 방명 속에서 스님의 하얀 고무신이 눈에 가득 들어왔다.
그로부터 물 흐르듯 고이듯 세월이 흘러갔다. 이름 모를 산새소리에 젖어 충충이 가라앉은 새벽 공기를 일깨우는 종소리. 보랏빛 저녁 안개를 애무하듯 퍼져나가는 종소리. 이제 덜어는 잊혀지고 덜어는 익숙해질 만도 하건만.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새삼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소리에 섞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울려오는 두 울음소리가 또렷이 들려왔다. 부처님이 보시기에 인간이든 짐승이든 초목이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미망에 빠져 한 치 앞도 못 보는 미물이기는 어차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축생을 위한 법고, 물고기를 위한 목어, 온갖 날짐승을 위한 운판이 있죠. 그리고 지옥에 빠진 중생을 건져 올리는 소리가 바로 이 범종입니다. 새벽마다 타종하는 젊은 스님이 합장한 채 조용히 내 곁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 범종 소리를 들으면서 내 마음속 울음소리를 잠재우려 했다. 나무 하는 일, 바짝 마른 나무를 패서 가지런히 처마 밑에 쌓는 일, 똥을 퍼 산기슭 밭에 거름내는 일, 밭 작물을 심고 거두는 일. 나는 몸을 아끼지 않았다. 부처님이 아니라 일이 나의 믿음이었다. 잡념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몸이 부서져라 일에 매달렸다. 눈이 쌓이자 산사에는 태초 같은 정적이 찾아왔다. 시간의 흐름 속에 마음은 가라앉았지만 끝내 잊혀지지는 않았다. 격정은 아니지만 파랑 밑으로 가라앉은 기억은 끈질기게 나를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것이 무서웠다. 머리를 깎고 아주 사문에 들어버릴까 하는 생각이 든 것도 그 즈음이었다. 머리카락을 깎고 안이 깎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을 터.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는 법. 인연이 없는 일은 아니하는 것이 도리. 손님은 사문에 들 인연이 아닌 것을. 나무관세음, 나무관세음. 어느 새벽녘 나는 발자국을 눈 위에 찍으며 암자를 떠났다. 들어와 머무를 때와 하등 다를 게 없었다. 어느새 2년여의 세월이 그렇게 흘러갔다. 노스님의 하얀 고무신을 보며 깊이 머리 숙여 하직을 고하자 그는 아련한 눈빛으로 나를 배웅할 뿐이었다. 나무관세음. 커다란 나뭇가지에 앉아있다가 어느 순간 포로록 날아오르는 한 마리 새처럼 나는 그렇게 날아올랐다. 발길 닿는 대로 떠돌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일은 무섭지 않았다. 어릴 적부터 몸에 뱄을 뿐 아니라 몸을 학대하듯 쉴 새 없이 움직이면서 질긴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했는지도 모르겠다. 얼마간의 돈이 생기면 읍내 색주가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왠지 마음이 가는 작부와 하룻밤 인연을 맺기도 했다. 돈이든 풋사랑이든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생각은 없었다. 떠돌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서면 치솟은 산새며 질편하게 누운 전답이 어릴 적 떠나온 고향과 어쩌면 그리도 흡사하던지 아예 한두 해 뿌리내려 살기도 했었다. 그럴 때면 부잣집 머슴살이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떠돌이한테는 그 삶조차 온전하게 주어지지 않았다. 죽은 듯 엎드린 겨울 한철 시골 노름판에 끼어든 것이 화근이었다. 동네 머슴들이며 시골 건달이며 본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산것들이 모여 담배 말아 피고 내기 술 마시고 걸쭉한 음담을 늘어놓으며 낄낄대는 잡놈들의 노름판이었다. 매운 담배 연기에 눈을 찡그리며 패를 까고 있는 그 엄숙한 순간에 아까부터 내 옆에 앉아있던 놈의 행동이 뭔가 개운치 않았는데 얼핏 왼쪽 옷소매 속에서 화투 한 짝이 삐죽이 얼굴을 내미는 것이 아닌가. 뭐 하는 것이오? 옷소매로 자라대가리처럼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무엇이오? 내가 손목을 잡고 비틀자 화투짝을 까고 있던 새까맣게 찌든 놈이 시치미를 딱 대며 비웃듯 이죽거렸다. 무엇이오 씨방, 이거 못 놔. 니김이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가 너의 동네에 들어와 설레발이여 설레발이. 뭘 봤다는 것이오 씨방.
누시까지 확 뽑아 뽕뿌물에 헹궈 집어넣고 잡은가벼 잡것이. 그놈은 뜨내기가 아니었다. 제법 낯익은 인근 토박이었다. 그려, 다 좋아. 너네 동네에서 설레발칠 생각은 조금도 없고 지금 네 손모가지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만 대란 말이여. 내가 끙하며 소나귀에 힘을 주자 그놈이 발딱 일어서며 고린내 풍기는 발로 내 면상을 내지르며 화투판을 뒤엎었다. 그 틈에 그놈이 바꿔치기 하려던 보름달 둥시 떠오른 팔광을 화투판 속으로 던져 넣었다. 에라 이 자식아 봐라 무엇이 있다는 것이야 시방. 새까맣게 찌든 놈이 손바닥을 쫙 펴보이며 오히려 나를 윽박질렀다. 초록은 동색이었는지 아니면 애초부터 짜고 쳤는지 다른 놈들도 우중우중 일어서며 나를 쏘아보았다. 아 잡것이 읍내로 돌아다김시로 반반한 작부년들 작살낼 때부터 알아봤단께. 너네 동네에 들어와 얹혀 살면 죽은 듯이 살아야지. 그렇게 설치면 쓰간디. 멸치 대가리처럼 깡마른 놈이 악을 썼다. 처음부터 될 싸움이 아니었다. 나는 내 놈한테 둘러싸여 문매를 맞으면서도 화투짝을 바꿔치던 그 새카맣게 찌든 놈만 붙들고 짓이겼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오고 조용하던 시골 동네가 한바탕 들썩인 다음에야 싸움은 끝이 났다. 나는 그 다음 날로 마을을 떠났다. 어차피 미련은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땅 파먹는 일에 슬슬 질리고 있던 참이기도 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처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대구와 부산 등지를 떠돌다가 공사판에 들어가 모래찜을 지고 가파른 계단을 기어오르면서 노가다 일이 몸에 붙어갔다. 시간이 쉼없이 흘러가는 것과는 별개로 마음속 공허는 메꿔질 줄 모르고 나를 친친 묶은 채 놓아주질 않았다. 1년에 한두 차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찾아가는 아내의 무덤은 그때마다 잡초더미 속에 애처로웠다. 낯익은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어디론가 사라질수록 아내의 무덤은 주인 없는 폐총이 되어갔다. 그러는 사이에도 은근히 나에게 정을 주던 여인들이 끊이지 않았다. 나도 굳이 마다하지는 않았다. 처음에는 바람에 실린 나의 그런 모습조차 좋았던지 한사코 곁에 붙어있던 여자들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진저리를 치며 떠나갔다. 이리저리 떠돌다가 서울까지 흘러들었다. 그때 무학재 넘어 녹번리 일대가 택지로 개발되며 틀에 찍어낸 듯 똑같이 생긴 집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던 때였다. 일자리는 천지에 널려 있었다. 어차피 일은 몸에 밴 것이고 쉼 없이 꿈지럭대면 밥 굶을 염려는 없었다. 어렵지 않게 큰 공사판에 끼어들었다. 그 무렵 한밭집 여자가 접근해왔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별다른 생각은 없었다. 또 한 차례 바람이려니 했었다. 지나가듯 말을 섞다 보니 그녀의 고향은 사리원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동양까지는 아니었지만 친근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전쟁통의 피난 행렬에 섞여 휩쓸려 내려오다가 가족들과 떨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한숨 속에 풀어놓았다. 하늘과 땅이 맞닿아 맷돌질하는 그 전쟁통에 피부치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도 알 수 없다고 했다. 술이라도 한 잔 걸친 날이면 밉지 않게 생긴 얼굴에 처연한 빛이 감돌며 한숨을 폭 내쉬다가 결국에는 주르륵 눈물을 흘렸다. 여기도 한많은 인생이 또 하나 있구나. 처음에는 그 정도 생각뿐이었다. 김씨, 올해 몇이우? 아무리 봐도 나보다 많아 보이진 않는데. 나는 깜빡이 칸데라 불빛만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올해 몇 살이던가. 그런 것이 새삼스레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사라지는 날까지 살다가 눈 감으면 그뿐이었다. 설마 길 위에서 썩으랴. 누군가 거적대기에 말아 땅을 파고 묻어는 주겠지. 나는 소주잔을 손바닥으로 감싸듯 쥔 채 만지작거리다가 입속에 털어넣으며 빙긋 웃음을 날렸다. 아따, 뭐 처녀나이 묻나 비싸게 굴기는.
여자는 곱게 눈을 흘기며 나를 넌지시 쳐다본다. 그 푸른 눈가에 새끼가 자르르 흘렀다. 나는 술이 확 깨는 기분이었다. 까짓거 그럽시다. 누님이면 어떻고 아줌씨면 어떻소. 나이나 알고 불러도 그렇게 부릅시다. 나도 전에 없이 능청능청 장난기가 발동하고 있었다. 나 소띠. 가만 있자. 그러면 나보다 14살이 위인가? 그렇죠, 누님? 나는 속없는 놈처럼 낄낄거렸다. 뭐가 14살이야. 2살 위지. 그녀가 싫지 않은 듯 찡그리며 곱게 눈을 흘겼다. 시답지 않은 농담처럼 오간 말이었다. 지금까지 적지 않은 여자를 겪어왔지만 이렇게 시작된 적은 없었다. 그야말로 서러움을 쏟아내듯 서둘러 마치던 배설에 불과했었는데 그렇게 끝내면 그것으로 그만이었다. 그러나 그날은 처음부터 무언가 달랐다. 그깟 나이 좀 가르쳐줬다 해서 뭐가 문제랴 싶었다. 을묘생유. 을묘생이면은 토끼띠 가만히 있자. 그녀는 한참 동안 손가락을 꼽아보더니 내 무릎을 찰싹 소리나게 쳤다. 그럼 올해 42이네. 김씨, 지금부터 나한테 누님이라고 불러요. 그녀는 사별한 남편과의 사이에 난 어린 딸 하나를 키우며 살고 있다는 말을 푸념에 섞어 말끝을 흐렸다. 나이로 보아서는 살이 올라 두루뭉실 변해갈 만도 한데 군살이 거의 없었다. 양쪽으로 퍼져 유난히 도드라져 보이는 엉덩판하며 그래서 더 잘록하게 패인 허리며 무엇보다도 포르족족한 살 없는 얼굴이 예사롭지 않았다. 저런 여자는 남자 없이 하룻밤도 못 사는 법이라는데 그녀와 나는 한동안 누님 동생 하며 지내다 반년이 조금 지날 무렵부터 자연스럽게 동거에 들어갔다. 이것도 인연인가? 인연치고는 악연이었다. 맨 몸뚱이로 얽혀 서로를 잡아먹을 듯 탐하는 몇 달이 흘러갔다. 고양이 앓는 소리를 내며 몸을 활처럼 휜 채 내게 달라붙을 때면 지금까지 짧지 않은 세월 어떻게 독수공방으로 견뎌왔나 싶은 게 측은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죽은 아내에 대해 죄스런 마음 또한 누를 길이 없었다. 10년 넘게 몸에 밴 뜨내기 기질이 오다가다 만난 여자와의 동거로 일시에 고쳐질 리 없고 몸은 매어 있었지만 마음은 떠돌이 때와 다를 바가 없었다. 잡아먹을 듯 서로를 탐하다가도 그 열정이 식으면 공허감은 2배, 3배로 나를 짓눌렀다. 그러다가 아내가 못 견디게 그리울 때면 그냥 훌쩍 나서기 예사였다. 그러면 열흘도 좋고 보름도 좋았다. 아내의 무덤을 돌아보고는 헛헛한 마음 누를 길이 없어 발길 닿는 대로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곳으로 기어들면 그녀는 낙태한 고양이상을 하고 발톱을 세운 채 덤벼들었다. 짐승처럼 붙어먹는 짓거리도 얼마간 시간이 흘러가면서 시들해졌다. 그러는 사이 여자는 한 발을 걷어치우고 서울 변두리에 허름한 선술집을 차렸다. 아직도 나에게 빨아먹을 것이 남아있었는지 그녀의 불같은 성화에 못 이겨 나도 덩달아 노가다이를 접고 그녀를 따라 나섰다. 워낙 오랫동안 몸에 밴 떠돌이 습성을 어찌할 수 없어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몇 해 살을 부비고 살았다고 매정하게 돌아설 수는 없었다. 그렇게 해서 억지 춘향으로 시작된 술집 기둥 서방이었다. 말이 서방이지 숫제에 머슴이 따로 없었다. 급할 때면 술 배달에 청소는 물론이고 술주정하는 취객을 상대로 주먹 날리기도 예사였다. 별것 아닌 채 끝나기도 했지만 어떨 때는 일이 커져서 폭행죄로 유치장 신세도 심심치 않게 졌다. 월남의 타령에 불명예 제대, 그리고 술집 기둥 서방의 폭행 전과까지 내 인생은 그야말로 누더기가 되어갔다. 처음에는 어설펐지만 한두 해 흘러가면서 그녀에게는 술집 주인의 관록이 몸에 붙어갔다. 강파르던 몸에도 적당히 살이 오르고 돈도 제법 모은 눈치였다. 그러면서 차츰 나를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구박이 심해졌다. 그것은 대가리가 커진 딸년도 마찬가지였다. 대놓고 나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전에도 나를 어른 대접한 적은 없었지만 그 즈음에는 김씨 하며 숫제에 머슴 부리듯 했다. 그년도 지 애미를 빼닮아 순진한 구석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보려 해도 없었다. 아이고 열분났네 열분났어. 이제 그놈의 청승 좀 그만 떨 수 없어? 장사하는 집 재수 없어. 그러고 다닌다고 누가 홍살문이라도 세워준다대? 며칠째 계속 꿈속에 나타나 우두커니 나를 쳐다보다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아내의 모습이 마음에 걸려 한 열흘 훌쩍 다녀온 날, 나를 보자마자 그녀가 대놓고 빈정대기 시작했다. 평소 같으면 몹쓸 병 또 도졌구나 하고 그냥 넘겨버리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이번만은 그렇지 않았다. 아내는 허위허위 찾아간 나를 잡초 우거진 무덤 속에서나마 반겨주지 않았다. 아내의 무덤은 송두리째 없어진 다음이었다. 그 일대가 몰라보게 뭉텅 깎여나가 있었다. 붉은 깃발이 여기저기 휘날리는 신누런 황토 위에 수십 대의 중장비들이 땅을 헤치고 있었다. 아, 그거요? 택지 개발이 시작됐죠? 1년 가까이 시에서 이장 공고를 낸 것으로 아는데 요즘 세상에 그런 거 어설프게 했다가는 난리가 나기 때문에 신문에 꽤 여러 번 공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보지 못하셨소? 끝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묘도 상당수였지. 그런 묘들은 파묘한 후에 뼈를 추슬러서 화장하고 뼈가루를 한데 모아서 위령제까지 지내줬어요. 혹시 또 모르니까 시청에 가서 알아보시오. 버스를 기다리며 지나는 말로 물어본 나에게 가게집 노인은 끌끌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다. 아, 그랬었구나. 그 누추한 잠자리마저 빼앗겨버린 아내가 내 꿈에 나타나 그렇게 오돌오돌 떨면서 원망 어린 눈망울로 나를 쳐다보았구나. 한마디 말도 없이 그렁그렁 눈물이 맺힌 채로. 아이고 저 등신. 틀림없이 죽은 지 옆에 내 귀신이 들 씌운겨. 그래서 요즘에 사내 구실도 시원치 않은가벼? 내가 가타부타 말없이 가게를 나설 때 그녀의 도끼 어린 목소리가 뒤따라 나왔다. 어두워질 때까지 발길 닿는 대로 돌아다니다가 허름한 술청으로 들어섰다. 내리붙든 마셔대는 독한 술에도 마음속 불길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다. 깊은 곳으로부터 악머구리 끓듯 끓어오르는 울분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것은 못난 놈을 겨눈 비수였을 것이다. 여태 죽지 못하고 살아있는 등신 같은 놈을 향한 비수였을 것이다. 소주잔을 거머쥔 채 술상을 내리치자 둔탁한 소리와 함께 주먹을 비집고 선혈이 낭자하게 흘렀다. 형씨, 거 좀 술 좀 곱게 쳐드시오. 어디 겁나서 술 마시겠나? 니김이. 굵직한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가타부타 말 없이 소리나는 쪽을 쳐다보았다. 꼬나보면 어쩔 것이오 시방. 아까와는 다른 목소리가 촐랑대며 건너왔다. 나는 잠시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술상을 들어 그들을 향해 던져버렸다. 이런 죽을라고 색을 쓰네. 오늘이니 제삿날이다잉?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끝나기 무섭게 한 놈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더니 내 얼굴을 향해 곧바로 주먹을 날려왔다. 싸움으로 지고 새던 세월. 그 정도는 얼마든지 흘리고 되받아칠 수 있었지만 그날은 급히 마신 술도 술이었지만 날아오는 주먹을 굳이 피하고 싶지도 않았다. 묵직해 베는 주먹을 그대로 얼굴로 받았다. 정통으로 오른쪽 턱에 꽂혔다. 쓴벅하며 묵직한 통증이 훑고 지나갔다. 거의 동시에 찝찝한 피비린내가 입안 가득 찼다. 입을 벌려 푸 피를 뱉어내자 후두둑 이빨 2-개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픽 하고 뜬모를 웃음이 비집고 올라왔다. 그렇지 않아도 어디에 대고 태질이라도 쳐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는데 울고 싶은 놈 따귀를 때린 격이었다. 주먹을 날리고 방심한 채 서 있는 놈의 명치께로 빠르게 주먹을 우겨 넣었다. 내 주먹이 살 속으로 깊숙이 파고드는 느낌이 들었다.
욱 하는 소리와 함께 허리를 꺾는 놈의 옆구리에 두 번째 주먹을 집어넣었다. 그 놈이 고꾸라지는 것과 동시에 서너 놈이 한꺼번에 덮쳐왔다. 나는 그들과 한데 엉켜 술청 바닥을 뒹굴었다. 술상이 뒤집히고 술병이 바닥에 부딪혀 깨지는 소리가 귓가에서 와글거렸고 날카로운 비명이 고막을 찢었다. 그 소라는 경찰이 출동한 다음에야 겨우 끝이 났다. 내 옷은 흉하게 찢겨져 너덜거리고 얼굴은 피범벅이 되었다. 파출소로 끌려간 다음 나는 눈을 감은 채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았다. 집어넣기밖에 더하랴. 차가운 마룻바닥에 쭈그리고 앉았다가 냄새나는 담요를 뒤집어 쓰고 시간을 보내게 되겠지. 그것도 너무도 익숙한 풍경이었다. 부러진 이가 욱신거리며 계속해서 피가 배어나왔다. 침에 섞인 멍울 피를 파출소 바닥에 질질 흘리면서도 키득키득 솟구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즉결 심판에 넘겨 콩밥을 먹어야 정신을 차리겠느냐고 다그치는 경찰의 고함 소리가 황천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앞으로 네 술 처먹을라 하면 곱게 처먹으라. 알겠나? 길게 극하다가 네 명에 못 죽는다. 저런 것도 누구 애비 노릇을 할 겐가? 에이,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 거지 같은 기다. 눈을 감은 채 비실비실 웃음을 날리는 나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없었는지 술집 주인은 나를 경찰에 넘겨준 채 저주 섞인 악담을 퍼붓고 사라졌다. 그쯤에서 일이 마무리된 것은 기적이었다. 그래도 순한 사람들 만나서 운수대통한 줄 알라는 경찰의 말을 들으면서도 비실비실 올라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녀의 술집으로 발길을 떼어놓고 있었다. 보통 때는 거의 출입을 하지 않는 쪽문을 통해 살림집으로 들어섰다. 술청 부엌으로 들어가 과도를 골라들었다. 불이 꺼져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지만 워낙 익숙한 공간이라 바로 안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녀가 잠들어 있는 모습이 어둠 속에 희미하게 떠 보였다. 술기운에 휘청하면서 발길에 채인 주전자가 엎어졌다. 덜그럭거리는 소리에 잠귀 밝은 그녀가 깨어나는 눈치다. 아, 어디를 싸돌아다니다가 남의 단잠을 깨우길. 나라는 것을 알았는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끙하고 몸을 뒤채면서 귓속말로 궁시렁댄다.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죽을 생각까진 없었다. 단지 겁을 줘 울분을 풀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워낙 기가 센 여자였기 때문에 눈앞에 칼이라도 들이대야 먹힐 것 같았다. 그리고는 그녀 곁을 떠나려 했다. 내가 불을 켜고 이불을 젖히자 여자도 깊이 잠들지 않았었는지 눈을 사납게 치뜨면서 소리를 질렀다. 이 화상아! 왜 잠도 못 자게 지랄이여 지랄이! 술 처먹었으면 한 구석에 자빠져 자든지. 정 생각나면 네 죽은 옆에 내한테나 가보든가. 나는 입을 다문 채 여자를 뚫어져라 내려다보았다.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과도를 고쳐잡았다. 그렇게 쳐다보면 어쩔 것이여? 어? 정키집 생각나면 네 옆에 내한테나 가보라니까? 또 아냐? 서방님 오셨다고 무덤 속에서 꽃단장하고 벌떡 일어날지? 인연이 정말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보다. 오늘따라 왜 죽은 사람을 저다지 못 잡아먹어 난리인가. 그 착한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인연이? 말끝마다 죽은 사람을 들먹이고 지랄이여? 무엇이 어째? 인연? 잡것이 말 다 혔어? 지금까지 인생이 불쌍해서 먹여주고 재워준 게 어따 대고 욕질이여 욕질이? 꼴보기 싫은 게 내 앞에서 썩 꺼져! 네 옆에 내 따라 아예 땅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차라리 100배 낫겠다. 무엇이라고? 말이면 단줄 아냐? 이 죽일년? 나는 호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소나귀에 단단히 거머쥐었다. 허둥대다 날카롭게 갈아놓은 칼끝에 손바닥을 깊게 베었다. 피가 하얀 요닛 위로 뚝뚝 떨어져 내렸다. 여자가 내 기세에 눌렸는지 주춤주춤 뒤로 물러나면서도 눈빛은 여전히 도끼를 품고 있었다. 지금 뭐 하는 것이여? 나를 죽이려고? 비용신 육갑 떨고 자빠졌네.
네가 그런 벨이라도 있으면 꼬라지가 요 모양 요 꼴은 안 됐을 것이다. 칼 치우지 못해 빙신아? 여자는 끝내 표독스럽게 쏘아붙였다. 명을 재촉하고 있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나는 성큼 한 발 내디디며 엎어지듯 여자 몸을 덮치면서 칼날을 가슴께에 꽂았다. 피가 흥건히 배어나왔다. 약간 버르적거리는 것 같더니 거짓말처럼 조용해졌다. 깊숙이 급소를 찔린 모양이었다.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이 너무도 허무했다. 옆방에서 자고 있던 딸년이 소란통에 잠을 깨었는지 방문을 빼꼼히 열고 들여다보다가 피범벅된 채 널브러져 있는 여자의 모습에 기겁을 한다. 입을 벌리고만 있을 뿐 공포에 질린 눈이 무섭게 확대되어 갔다. 잠시 후 찢어지게 비명을 질러댔다. 중학생이라곤 하지만 아직 어린 티를 벗지 못한 그 아이마저 죽일 것인가? 아니면 살려둔 채 여기를 벗어날 것인가? 그렇지만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었다. 나는 공포에 질려 오돌오돌 떨고 있는 아이의 팔목을 있는 힘껏 잡았다. 아이는 거꾸러질 듯 방 안으로 끌려 들어왔다. 살려주세요. 살아서 뭐 할래? 차라리 네 엄마와 함께 가거라. 이 세상은 너 혼자 살기에는 너무도 추운 곳이란다. 그 아이의 살려달라는 말이 왜 죽여달라는 말처럼 들렸을까? 오냐 잘 가거라. 이미 칼을 구석으로 던져버렸기 때문에 피 묻은 양손으로 아이의 가느다란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독수리에 채인 병아리 같았다. 가엾은 거. 아이는 새털처럼 가벼웠다. 그 순간 교활한 생각이 스쳐갔다. 가능하면 내가 죽이지 않은 것처럼 위장하고 싶었다. 술청으로 나가 석유통을 가지고 왔다. 그러나 차마 여자와 아이의 몸에는 뿌릴 수가 없었다. 방 안 여기저기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집도 절도 없이 떠도는 주제에 어디 숨을 곳인들 변변하랴. 나는 허름한 여인 숙방에 틀어박혀 있다가 이틀 후 검거되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생의 미련을 놓아버린 마당에 목숨에 대한 애착은 눈꼽만큼도 없었다.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죽이고 또 방화에 사체 훼손까지. 그뿐만이 아니었다. 타령의 불명예 제대 그리고 폭행전과가 내 발목을 잡았다. 그것들이 한 고리에 묶였다. 그들은 나를 더 이상 이 세상에 살려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았다. 사형이 언도되었다. 나 또한 그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았고 더 이상 살아남기를 포기했다. 사형이 확정되었다. 형무소 깊숙한 곳에 갇혀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마음을 다잡을 수가 없었다. 생에 대한 미련 때문은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처음부터 그런 것은 없었다. 다만 목숨을 가진 것의 본능이었는지도 모르겠다. 하루가 시작되고 끝날 때마다 유예된 죽음이 나를 짓눌렀다. 그러나 형 집행이 늦춰짐에 따라 나의 의식은 점차 무뎌져 갔다. 다시금 평상심을 되찾기 시작했고 모든 것으로부터 차단한 채 마음이 굳어져 갔다. 어느 날 나는 무심코 감방 안에 굴러다니는 신문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구인 광고가 빼곡히 실려 있고 물건을 사고 파는 기사가 지면을 메우고 있었다. 거기에는 인간의 욕망을 위한 모든 것이 있는 듯했다. 꼼지락대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티끌 자욱한 세상의 삶에 애착이나 미련은 없었다. 다만 연민인지 울분인지 모를 것이 순간적으로 올라왔을 뿐이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었는데 그날따라 유난스레 이것저것 눈길이 갔다. 그때 내 시선을 잡아끄는 기사가 있었다. 준수한 청년의 사진이 실려 있고 그 옆에 깨알 같은 글씨가 무서운 사실을 전하고 있었다. 아버지를 찾습니다. 지금 살아계시다면 40 후반에서 50 초반쯤 되셨을 겁니다. 저는 전쟁 직후 경기도 K시 인근 보육원에서 미국으로 입양되었고
현재 나이 25살입니다. 이름은 로이드 킴. 신체적 특징은 귀 뒤에 새끼 손톱만한 검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걷잡을 수 없이 떨리는 마음을 누르고 일단 신문을 덮었다. 확신은 할 수 없지만 희미하게 웃고 있는 사진 속의 청년은 어딘지 젊은 시절 나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 같았다. 미국에서 대학까지 마쳤다니 나와 같은 삶을 산 것 같지는 않았다. 한 줄기 따뜻한 바람이 내 마음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비록 미국 시민으로 살고 있지만 자신의 뿌리를 알아야 현재의 삶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을 양 부모가 끊임없이 심어주었다고도 쓰여 있었다. 그 영향으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해외에 주둔 미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주한미군 교육을 위해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다는 기사를 글자 하나 빼놓지 않고 2번, 3번 읽었다. 믿어지지 않았다. 기사를 보면 미국 쪽 기관에는 입양 당시의 상황에 대한 기록이 비교적 상세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다. 기사 끝머리에 아버지께서 살아계신다면 꼭 만나고 싶다는 절절한 마음을 전하고 있었다. 그 청년이 내 아들임은 거의 틀림없는 것 같았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지금까지 구차한 목숨을 이어온 것 같았다. 그 아이가 저렇게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주었다니. 이제 회한 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 것 같았다. 죽는다 하더라도 내 혼백은 구천을 떠도는 원혼은 되지 않을 것 같았다. 그 아이는 나와의 만남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아이 앞에 나타나지 않으리라 다짐을 했다. 살인자의 모습으로 형 집행을 기다리는 확정수의 모습으로 그 아이의 앞에 나타날 수는 없었다. 나를 만남으로써 그 아이가 평생 안고 가야 할 고통을 내가 왜 그 아이한테 넘기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더러운 유산을 남겨주고 싶지는 않았다. 그 아이의 마음에 내가 공산군과 싸우다가 어느 산골짜기에서 숨진 무명 용사로 남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절대로 그 아이 앞에 나타나지 않으리라. 마음은 그렇게 다잡아 먹으면서도 가슴 밑바닥에 고이는 서러움까지는 어찌할 수가 없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에게 아직도 눈물이라는 것이 남아 있었던가. 씁쓸한 웃음이 비집고 올라왔다. 이대로 그냥 가리라. 그것이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일 것이다. 나는 그 아이의 사진을 정성스레 쓸어내렸다. 교도소에 수감된 후 생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 없었기에 습관적으로 밥을 씹어 삼켰을 뿐이었다. 그러나 비록 사진으로 남아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기사로 남아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난 다음부터 가슴속 깊이 묻혀 이제는 소멸되었을 줄 알았던 고통이 다시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밥알은 모래를 씹는 것 같았고 밤마다 번뇌는 나의 잠을 저 멀리 쫓은 다음 접근을 못하게 했다. 정신이 칼끝같이 날이서 밤을 밝히기가 예사였다. 어쩌다 새벽녘에 설핏 잠이 들었다가도 굵은 삼뱃줄이 내 목을 휘감는 흉몽에 소스라쳐 깨어나기 일쑤였다. 20년 넘게 멀어진 저쪽 조그마한 산사를 지키던 노스님께서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던가. 나는 마음속에 지옥 하나를 마련하고야 만 것이다. 형님, 어디 편찮으세요? 요즘 들어 안색도 안 좋고 통 드시지도 않고. 안색이야 뭐. 죽을 날 받아놓은 놈의 얼굴이 다 그렇지. 사자밥 먹는 주제에 희락락 할 수야 있겠는가. 형님도 참 뭔 말씀을 그렇게 하신다요. 나에게서 무언가 예사롭지 않은 낌새를 챘는지 최 씨가 끈질기게 말을 붙여왔다. 귀찮게 굴지 말라고 파르르 화를 내 그의 입을 막아버리곤 했었는데 결국 나는 품속에 간직하고 있던 신문을 그에게 던져주었다. 이것이 무엇이다요? 한참 동안 신문을 뒤적거리더니 문제의 기사를 발견하고 눈빛을 반짝이며 다급한 어조로 입을 연다. 아니 그러면 이 청년이 형님께서 언젠가 말씀해 주신 그 아드님 맞습니까?
글쎄, 확신은 할 수 없지만 내 생각엔 아무래도 그 아이인 것 같아. 아이고, 그렇다면 뭘 망설이신다요. 당장에 만나보셔야죠. 내가 지금 어떻게 그 아이를 만날 수 있겠는가. 그래도 만나셔야죠. 만나셔야죠. 그러실 생각은 있으신 거죠? 그러면 제가 한번 나서 볼까요? 됐어. 지금 이 꼴로 그 아이 앞에 나타나 봐야 그 아이에게 득될 게 하나도 없어. 평생 지워지지 않은 마음의 상처만 안겨주는 꼴일 텐데. 비록 못난 애비지만 그 짓만은 할 수 없지. 아니죠. 그게 아니죠.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하늘이 맺어준 것인디 어떻게 인간 마음대로 천륜을 거스를 수 있겠소. 그것이 아드님의 마음속에 더 큰 한을 심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드님께서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그 천륜에 묶인 아버지를 보고 싶어하는 것이지 훌륭하게 출세한 사람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 말 뭔 말인가 아시겠죠? 형님도 가심속 옹골지게 맺힌 그 한을 풀어야죠. 그래야 저승길이 가볍단 말이지. 아따, 형님답지 않게 요즘 들어 죽는다는 말을 왜 그렇게 풀풀 하신다요? 최 씨는 천륜이라 그랬다. 그 말에도 일리는 있었다. 난들 어찌 그 아이가 보고 싶지 않겠는가. 꿈길에서나마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만나보게 해달라고 빈 것이 얼마였던가. 언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 모르긴 해도 그다지 많은 시간이 남아있을 것 같지는 않다. 어쩌면 당장 내일 새벽형이 집행될지도 모른다.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만나볼까. 그것은 생각만 해도 걷잡을 수 없이 가슴이 뛰었다. 25년 전 그렇게 내 곁을 떠나버린 아들을 볼 수 있다니. 어떻게 한다는 것이오? 내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다. 아따, 어떻게 하긴요. 보안과장이 소장 오른팔인께 먼저 보안과장한테 말을 넣어야지요. 지가 보안과장하고는 한 고향 아닙니까? 염려 붙들어 매더라고요. 이제 형님은 아드님 만나는 꿈만 꾸시면 됩니다. 최 씨의 장담대로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매스컴에 알려 감동적인 사건을 대대적으로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소장과 보안과장의 제안이 있었지만 나는 그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만약 그럴 양이면 나는 절대로 그 아이를 보지 않을 생각이었다. 정말이지 그 아이가 사형수의 아들임을 세상에 알리고 싶지는 않았다. 완강한 내 반대에 부딪히자 일단은 소장실에서 조용히 만나기로 약속이 되었다. 최 씨를 통해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날마다 들을 수 있었다. 빠르면 2, 3일 이내에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통보가 있었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다. 463번 면회. 나는 본능적으로 몸이 움츠려들었다. 어제 저녁 통보를 받은 대로 분명 내 아들이 와서 나를 찾는 것이겠지만 간수는 꼭 사형 집행 때처럼 나를 불렀다. 교도소 안에는 풍문처럼 떠도는 말이 있다. 아침 일찍 사형수를 불러내는 면회. 2명의 간수가 사형수의 양 옆구리를 끼고 복도를 걸어나간다. 밖으로 나가 얼마를 걷다 보면 면회장과 사형장의 갈림길에 다다르게 된다. 그 기로에 서면 사형수들은 본능적으로 면회장 쪽으로 발길을 떼어놓으려 한다. 그때 간수의 팔에 힘이 들어가면 사형수는 움찔 몸을 떨면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본다고 한다. 그때 사형수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 뭐하나? 463번 면회. 간수의 목소리가 건조하게 울린다. 나는 우중충한 복도를 빠져나와 밖으로 나섰다. 하늘은 잔뜩 찌푸린 채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비를 머금은 눅눅한 바람이 불어와 내 옷자락을 풀썩 들추고 지나간다. 운동장 한 구석에서 뿌연 흙먼지가 자욱에 일어난다. 일사를 끼고 왼쪽으로 돌면 나타나는 2층짜리 붉은 벽돌 건물이 관리동이다. 내 아들이 지금 저기에 와 있다.
현관에 들어서자 옅은 기름내가 코끝에 닿는다. 지금 나는 정결하게 닦인 약간 어둡고 기다란 복도를 지나고 있다. 좌우에 선 간수의 구두 소리가 엇갈리며 유난히 또각거린다. 간수가 가볍게 노크한 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과장된 웃음을 띤 교도소장이 안락의자에서 일어서며 손까지 흔들어 보인다. 싱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청년이 따라 일어서며 천천히 뒤돌아선다. 거기에 젊은 시절의 내가 나를 쳐다보고 서 있다. 머뭇거리는 내 몸. 교도소장이 나에게 자리를 권한다. 그러나 나는 앞으로 걸어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못이 박힌 듯 꼼짝할 수가 없다. 저 훤칠한 청년이 정녕 내 아들이란 말인가? 틀림없이 그렇다는 말인가? 아가야, 어서 이리 오너라. 어디 한번 보자. 그러나 내 혀는 굳은 채 한마디도 토할 수가 없다. 청년이 나를 향해 천천히 걸어온다. 저런, 가엾게도 아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있다. 금방이라도 흘러 넘칠 것 같다. 그 아이도 내가 아버지임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 같다. 갑자기 내 시야가 부옇게 흐려진다. 나를 향해서 걸어오던 그 아이의 모습은 마치 반투명률이 저편에 서 있는 것처럼 안타깝다. 그대로 사라져버릴 것만 같아 조바심이 쳐진다. 아들아, 내 아들아. 그때 내 손을 감싸주는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다. Father, you are my father? 부드러운 그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I'm your son. Remember me? I miss you, father. 통역을 맡은 사람이 그 아이의 말을 나에게 전해주고 있었다. 제 아버지 맞으시죠?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저를 기억하세요?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네, 지금까지 단편소설 연기 전체 낭독했습니다. 오늘도 낭독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또 재미있고 유익한 작품들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